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2년 내년 승진시험 추가 판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서나 원기총 한 권으로 단권화를 하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직접 모의고사가 나왔죠? 모의고사 12회가 나왔으니까 이걸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할 내용들이 최신 판례인데요. 2021년 8월 달에 최기판 교재가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출간이 됐으니까 이 교재로 강의를 했고요. 요거 보시면 되고, 일단 책이 품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연회원 분들께는 요거를 복사해서 이제 발송을 할 거예요. 요거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 8월인가 한 9월쯤에 경관 추가 판례 강의를 했어요. 두 개 이제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판례가 이제 경찰 승진 대비로 추가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다 봐야 돼요. 자, 우리 시험이 내년 1월 초반인데 올해 2021년 12월 18일자까지 최신 판례를 다 검토를 쭉 해가지고 그걸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란 말이죠. 원래는 제가 이제 시험이 1월 하반기나 1월 중반기쯤에 있을 줄 알고 지금쯤 판례를 강의를 할까 했었는데 이게 당겨졌죠. 1월 8일인가로 당겨졌죠. 당겨지는 바람에 시험까지 얼마 안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큰 부담을 주거나 양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나올 만한 걸 추려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빠져나가는 게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 강의 들으시고 요거 추가로 이제 요거 강의하는 겁니다. 이제. 됐죠? 자, 교재 프린트부를 펼쳐보시고, 제가 밑줄을 다 쳐놨으니까 포인트를 잡아놨으니까 강의에서 이제 해설을 하고 해설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자, 자료 1페이지. 경찰 승진 최기판 추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페이지 왼쪽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자, 꺽스 1번과 꺽스 2번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꺽스 1번은 이제 쟁의 행위에 대한 연부방해지 일반론을 쭉 써놨어요. 됐고요. 꺽스 2번 보겠습니다. 꺽스 2번에 방조업은 정보에 종속해 선입하는 범죄이므로 범죄 인과관계 필요하다. 방조 선입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하게 하거나 범죄 결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밑줄 친 부분이 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범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세모,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다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정리해보면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되는 겁니다. 공범 종속성설. 근데 방조라는 게 도와준 거잖아요. 도와줬을 때 방조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범에 종속되는 거니까 정범의 행위에 어떤 현실적인 기여가 있었다면은 방조가 되겠지만 정범의 범죄와 전혀 관계없는 행위, 범죄와 전혀 관계없는 걸 도와줬다면 뭐 밥을 차려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방조가 되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파트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페이지 오른쪽 판례입니다. 자, 오른쪽 판례는 이제 과거 배임수재죄 개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357조 제1항에 배임수재죄가 있죠. 자, 배임수재죄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타인의 사무를 보는 자가 이제 부전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재산을 취득하면 제가 선입을 해요. 근데 이제 재산을 이 사람이 취득해도 제가 선입을 하고요. 과거 구법에 따르면, 자, 과거 이제 구법에 따르면 이 타인 사무 처리자 말고 제3자가 취득했을 때는 제가 선입하지 않았었어요. 3자란 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취득해도 제가 되지만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재산도 추가됐습니다. 그럼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다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세모로 봐요, 세모. 그래서 이번에 나온 판례가 이 제3자의 범위를 조금 줄여놨어요. 줄여놓은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볼게요. 자, 먼저 꺽스 1번과 꺽스 2번이 있는데 꺽스 1번 보겠습니다.
자, 꺽쇠1번의 밑줄 친 부분.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자, 보도 대상이 되는 자가 그 언론사 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보도를 한 겁니다. 유료 기사 동그라미. 자, 기사 동그라미.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해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 공정성, 객관성에 관한 공공 신뢰를 저버린 것이므로 부전 청탁이 된다. 설령 유료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금전거래 대상으로 삼은 이상 부전 청탁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광고다 하면은 안 봐버리잖아요. 근데 실제 광고인데 유료 기사인 것처럼 좀 내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 신문 기사인 줄 알고 읽었더니 다 알고 보니까 광고였던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요 자체가 재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기사를 내달라는 요 청탁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처음부터 볼게요. 자, 개정형법 357조 1항은 구법과 달리 배임수재 구성 요건을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써 있죠. 구법에 없다가 개정형법은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얘가 취득하게 한 경우도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개정형법 357조 보호법익 체계적 위치 등등을 조합해 볼 때 개정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제3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갑이 제3자한테 사무를 위임을 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일종의 외주를 준 거죠. 그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바쁘니까 네가 좀 해라. 돈 줄게 네가 해라. 이렇게 외주를 준 거예요. 사무를 위임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삼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그러나 배임수재죄 행위 주체가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지는 증거에 따라서 평가할 문제인데 부정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중요한 말 나오죠. 그 타인이 재물이나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 청탁을 받은 사람이 부정 청탁을 받은 타인 사무처리자가 이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직접 동그라미 동일하게 동일 동그라미 평가할 수 있다면 배임수재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제3자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에요. 배임수재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얘가 돈을 받은 거랑 이 사람이 돈을 받은 거랑 직접 받은 경우랑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배임수재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16년 개정이 되었을 때는 제3자가 돈을 받으면 무조건 죄가 되는 것처럼 개정이 됐었어요. 근데 판례가 그 범위를 줄여가지고 제3자 중에서도 사무 위임받은 사람은 빼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받아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원칙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죄가 안 되지만 이 제3자가 돈을 받은 것과 부정 청탁을 받은 이 사람이 직접 돈을 받은 거랑 똑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판례에서 이제 논점은 이제 3개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첫째. 광고처럼 유료기사 청탁은 부정 청탁이 된다. 1번이고요. 2번. 사무 위임받은 사람은 원칙 제3자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입니다. 2번. 3번. 자, 그러나 이제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다면 죄가 될 수 있다. 3번. 1번, 2번, 3번. 3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 2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가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갑이 A하고 B하고 두 개의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재판을 하게 되면 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이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합쳐서 판결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A랑 B 두 개 죄를 저질렀는데 A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에 대해서 형사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건 사후적 경합범이죠. 사후적 경합범. 그래서
그 동시에 재판받는 경합범, 사후에 재판받는 경합범 이렇게 됩니다. 자, 사후적 경합범이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 경합범 조문을 정해 줘야 되는데 먼저 동시적 경합범이냐 사후적 경합범이냐가 37조에 있어요. 37조 전단이 동시 경합범이고 37조 후단이 사후적 경합범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동시적 경합범은 동시에 판결에서 판결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에 관한 형벌 예가 3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사후적 경합범에 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시 판결에서 판결문이 하나 나올 때와 형평을 고려해서 여기다가 형벌을 때려라. 이게 39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37, 38, 39조가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A하고 B 같은 경우는 일단 경합범을 따질 때 판결이 있으면 판결을 딱 잘라가지고 판결 전에 있었던 죄들만 경합범이죠. 그 A랑 B는 사후적 경합범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판결 이후에 이제 판결이 있었던 이후에 범한 C라는 죄가 있다면 이거는 판결 받은 죄랑 판결 전에 범한 죄가 아니라 판결 후에 범한 죄란 말이에요. 이 경합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 판결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합범이 아니란 말이죠. 경합범이 아니면 37조도 적용 안 돼, 38조도 적용 안 돼, 39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합범이 아니니까. 동시 판결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법 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및 39조 1항의 사후적 경합범 처벌 예에서 비춰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수가 없었대요. 이 판결 후에 범한 시죄는 A, B랑 동시 판결 가능성이 없었대요. 그럼 경합범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경합범이 아니기 때문에 39조 1항에 따라서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임의적 감면을 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경합범이 아니니까. 경합범이 아니니까 37, 38, 39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편 18조 1항 3호에서 선거범위란 공선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벌칙이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18조 1항 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 경합범에 대해서 분리 선고해야 된다. 분리 선고한다? 원래 동시적 경합범은 같이 판단해서 함께 판단하는데요. 같이 판단하는데 근데 보니까 얘는 얘대로 분리해서 따로 심리하래요. 따로 심리. 자, 분리해서 따로 심리하라는 거는 경합범이 아니란 뜻이에요. 원래 동시경합범은 함께 판단해서 판결문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얘대로, 선거범은 선거범대로, 일반범 일반범대로 따로따로 판결하라는 것은 경합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분리선고 경합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판결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가 없었죠. 동시 판결해서 같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따로따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경합범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39조 1항에 따라서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한다는 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니 해석함이 타당하다 맞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거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항상 이해를 했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공선법에 보면은 선거범죄에 대해서 분리해서 심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를 따로따로 재판을 따로따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동시에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따로 하라 그랬으니까 동시 판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시 판결 가능성이 없으면 경합범이 아닌 거예요. 경합범이 아니니까 37, 38, 39조 경합범 조문은 싹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판례는 쉬운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 연령이 낮은 피해자 29세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사회에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 6조에 정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장애 밑줄 딱 해놓고
그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상의 여러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약 동그라미. 근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세모, 등록 기준 충족 못했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죠. 자, 피해자가 이제 나이는 29살이에요. 근데 지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애가 있으니까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제약이 있죠. 지능이 떨어지니까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못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이 사람이 장애인 등록이 됐냐 말았냐인데 정식 등록이 됐건만 하건 그게 뭐가 중요해? 장애가 있고 제약이 있으면 보호를 받아야죠. 그래서 등록이 됐건 말았건 상관없이 그 강간죄, 그 정신장애인 간음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장애인 강간죄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등록이 안 돼 있어도 간음하면 장애인 간음죄로 가중처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록 세모죠. 그래서 장애가 있고 제약이 있으면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는 이제 설명을 좀 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몰수와 추징 규정인데요. 그 형법 이제 48조 1항을 보면은 이제 몰수 대상이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1호, 2호, 3호 하면서 범죄에 제공된 거, 뭐 범죄로 발생된 거, 그 대가물 해가면서 쭉 나오는데 범죄로 뭐 발생하고 뭐 이런 물건 이렇게 납니다. 물건. 그래서 이제 물건에 관해서 몰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면은 추징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 추징이라는 것은 일단 몰수를 전제로 해서 몰수가 될 수 있었는데 몰수가 불가능한 거에 한해서 가액으로 추징하는 겁니다. 근데 제한상 이익은 몰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징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수가 되는 것만 추징 대상은 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꺽쇠 1번 보겠습니다. 꺽쇠 1번에 그 한 5줄 쭉 읽어볼게요. 48조 1항은 범죄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자가 소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전부 일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재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8조 몰수나 추징 대상은 물건 동그라미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다음 꺽쇠 2번. 자, 꺽쇠 2번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가불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사에 통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 자, 웹사이트 매각입니다. 매각 세모. 웹사이트 매각 세모. 매각. 자,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가 있어요. 자, 자기가 이제 불법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걸 매각했단 말이에요. 매각하고 받은 것은 이익이란 말이죠. 이익. 그래서 이익은 48조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대가를 48조에 따라 추징한 사안에서 이 웹사이트는 범죄에 적용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될 뿐, 웹사이트가 무형이래. 무형의 재산에 해당될 뿐,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다는 말은 재물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거예요. 해당할 뿐 48조 1항 이후에 정한 범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이익이므로 무형 형태가 없는 이익이므로 그 말이에요. 이익이므로 피고는 이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추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거는 두 개입니다. 첫째, 형법 총칙 48조의 몰수 대상은 이익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거. 이건 딱 정리하고요. 두 번째, 웹사이트는 무형적 이익이라서 웹사이트 매각에 대해서는
물건이 아니라 이유로 보기 때문에 형법 총칙의 몰수를 할 수가 또 추징도 할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이게 두 개를 딱 정리하면 됩니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3페이지. 자, 3페이지 판례는 이제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가법에 보면은 이제 5조의 10에 보면은 그 이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을 하면 5조의 10 1항으로 처벌해요. 처벌하고 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서 누구나 사상 결과 나오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제2항이 가중처벌합니다. 이거 뭐라고 되죠? 어쨌든 운행 중인 운전자가 그 1항의 폭행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이 자동차가 정차 중이거든요. 그럼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운전자를 때려도 운행 중에 때렸다 볼 수 있냐 이겁니다. 정차라는 거는 정지해 있는 상태라는 거니까 운행하다가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보겠습니다. 정차 중 버스 운전사를 폭행한 경우에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9월에 밑줄 친 것만 딱 보세요. 자, 손가락 표시 딱 돼 있죠. 거기 피고인이 정차한 버스 안에서 정차 동그라미. 정차한 버스 안에 운전사를 때렸습니다. 이럴 때 맨 아래 가보면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차 중인 때도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판례는 이제 최계판에 원래 있던 내용인데 하나 더 넣어놨어요. 중복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서희지의 보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에 따라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공공세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자 선입한다고 할 수가 없다. 맞죠? 이건 뭐 이미 최계판에 수록이 된 지문이고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자, 이제 뭐 세금을 포탈했다거나 아니면 부담금을 포탈했다거나 이게 전부 다 이제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다 뭡니까? 국가적 법익이죠. 네.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기죄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뭐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 변제 의사 능력 없이 기망해서 재산을 취득했다. 이런 문구가 나와줄 때만 사기죄가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출제가 됐어요.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오른쪽이에요. 자, 3페이지 오른쪽에서는 그 경관 그 추가 판례 때 설명해 줬던 판례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 이제 먼저 정리 한번 해보면, 자, 갑이 간통의 목적으로 A가 처고 B가 남편일 때 이 공동 주거자죠. 자, 공동 주거자일 때 처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어요. 간통하려고. 근데 남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이게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봤었죠. 그래서 남편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여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봤던 게 과거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올해 그 9월 9일 날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변경되면서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현실적 관리자 승낙을 받았으므로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례 바뀌었어요. 이거 이제 경관 추가 자료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자, 또 하나 판례가 뭐냐면 A하고 B가 이제 공동 주거자인데 이 공동 주거자가 상대방하고 좀 말다툼을 하면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공동 주거자 중에 1인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처랑 남편이 같이 살고 있다가 남편이 처한테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난 남편은 공동 주거자인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몸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공동 주거권이 있기 때문에 몸다툼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 입장입니다. 두 개 전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판례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은 외부 사람이에요. 공동 주거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A 집에.
자, 공동 주거자 중에 한 명이 들어갈 때는 이 사람한테 좀 말다툼이 있어도 제가 안 된다고 봤지만 이 사람은 공동 주거자 아닌 바깥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A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주거침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거의 요 판례요. 읽어볼게요. 자, 처음에 되게 중요한 말 나오죠. 공동 거주자가 아닌. 왜냐하면 공동 거주자가 들어가면은 무죄잖아요. 근데 공동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래. 그러니까 제가 돼야죠.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형태로 자신의 장애인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인정.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공동 거주자 중에 한 명이 들어간 사건이고 이건 주거자 아닌 사람이 들어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해설을 읽어보니까 그 남편하고 처하고 다퉜어요. 다퉈서 이제 이 처가 처가댁에 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남편이 자기 처를 찾으려고 자기 처가댁에 가서 막 불 지른다 막 해가면서 막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장인 장모 집에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공동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장인 장모 집에 대해서 그런 경우라서 이제 제가 된다 봤습니다. 자, 원심이 든 이유 중에서 이제 밑줄을 쭉 쳐놨죠. 첫째, 피고는 공동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 둘째, 뭐 휘발유 뿌리겠다 하면서 평온을 침해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주거침이 선입한다고 봤습니다. 자, 밑줄 친 것만 탁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맨 아래 판례. 자, 맨 아래 판례입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사 판례예요. 자,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전문 직종인데 자, 감정평가사 자격도 없으면서 막 감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처벌해야지.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사 아닌 사람의 감정도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판례인데 자, 감정평가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법원이 지정을 했다면 자, 당신은 이 피고 측의 재산을 감정하시오. 근데 평가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인정할 테니까 네가 평가하시오. 법원의 지정에 따라서 감정했다면 자격증이 없어도 법원의 말을 들었으니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다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보시고 두 번째 문단. 자, 법원 세무. 법원이 감정인으로 지정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의 감정 초탁을 받았다면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조 정당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죄가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에 나오는 판례는 이제 그 반의사 불벌죄 판례인데요. 자,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사 판단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문단이 두 개가 있는데 밑줄 친 데만 딱 보세요. 자,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동 조건이기 때문에 직권 조사 사항에 해당됩니다. 직권 동그라미.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을 했든 말았든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 직권사항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에 4페이지 오른쪽. 자, 꺽쇠를 보세요.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 몰래 가서 피해자 등의 소변을 봤습니다. 밑줄 쭉 치세요. 등 쪽에 소변. 밑줄. 아니, 여자가 놀이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등에다 오줌 쌌어요. 그렇죠. 이거 추행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추행이 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 이제 요건이 뭐냐면 항상 이제 추행은 어떤 내가 뭐 추잡한 행동을 하겠다는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객관적 행동으로 평가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추행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객관 동그라미. 일반인에게 일반 동그라미. 그래서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범죄자의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행위자 의사를 기초로 보는 게 아니죠. 객관적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평가합니다. 자,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면은 설령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상대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낄 필요는 없어요. 실제 세무. 그러니까 객관적 행동을 하면 되는 거지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세무.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그 여자가 앉아 있는데 누가 등에도 오줌 쌌어요. 뜨끈뜨끈한 물이 막 오죠. 수치심보다는 당황스러웠겠죠. 그럼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든 느끼지 않았든 실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사람한테 오줌 싸는 거는 그것도 남자가 여자한테 이거는 그 객관적 추행이 된다고 봤던 판례입니다. 자, 그 내용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주면 자, 등에다가 오줌 싸는 거 추행죄 됩니다. 왜 되는 거예요? 실제로 느끼지 않았어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행위가 되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 5페이지에 이제 왼쪽에 그 주문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 넣어놨습니다. 자, 볼게요. 맨 위에서부터 경찰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카메라용 촬영죄 피해자가 이미 제출한 피고인 소유 관리에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관한 동종 범행에 관해서 동영상 발견이 된 거예요. 영장 없이 증거 제출하면 되느냐? 안 된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피고인 갑이 A라는 여자를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촬영한 전화기가 있겠죠? A가 이걸 뺏었습니다. 뺏어갖고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기가 이 사람이 2대가 있었는데 어떤 걸로 1번, 2번 중에 어떤 거로 자기가 촬영된지 모르니까 1번, 2번을 둘 다 뺏어다가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1번 카메라에 A가 찍힌 장면이 나왔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영장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 카메라인데 요 2번에서도 카메라 촬영 증거 나왔다는 거죠. 또 다른 B나 C에 대한 촬영 증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번째 증거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걸 증거로 바로 쓰게 되면은 위법한 증거가 돼요.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쓰고 싶으면은 이 사건과 별개에 관한 영장을 따로 받아라. 따로 받으면 쓸 수 있지만 A 사건 영장으로 여기다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만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미 제출된 정보저장 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첫째 줄에 초과 세무. A 사건을 초과해서 초과 세무. 초과되는 B 씨에 관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 같아서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밑줄. 수사기관은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별도 영장 받아야 적법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위법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은 사후에 영장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자, 5페이지 오른쪽. 자, 밑줄 친 부분 보면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는 같은 법에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께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 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규정이 없대요. 규정이 없답니다. 재헌법 존재 원칙상 법인께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 경우에 행위자도 역시 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예전에 많이 나왔던 지문들인데 뭐 재탕이죠. 자, 양벌 규정이라는 게 이 고용주가 있고 종업원이 있으면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종업원은 행위자로서 위법 행위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되고 고용주는 이제 선임 감독 태만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양벌 규정이죠. 근데 재헌법 존재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제 양벌 규정 적용 대상에서 법인 있다죠? 개인도 있다죠? 그럼 이제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과 행위자가 둘 다 처벌되는 거예요. 그 개인 고용주가 있으니까 개인과 종업원도 다 처벌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없다 그래요?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없다죠. 고용주 없다요.
얘가 없으면 이제 행위자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 사람만 둘 다 처벌되는 양벌 규정이고 이 사람 규정이 없으면 얘도 처벌 안 돼, 얘도 안 돼. 둘 다 처벌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제형 법정주의죠. 법에 있는 사람만 처벌되고 법에 없으면 처벌하지 마라. 이게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자, 됐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 6번입니다. 저 판례도 이제 굉장히 그 12월 16일 판례니까요. 바로 이제 어저께 그저께 판례입니다.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이것도 볼게요. 자,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 비트코인을 자기 계정 이체받은 후 자기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자, 이 사건에서 자, 배임죄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비교해야 될 판례가 뭐냐면 자, A로부터 차고 송금된 돈이 있어요. 자, 현금이라는 거는 재물이죠. 재물이고 이제 이 돈은 갑의 돈이 아니라 A 돈입니다. 타인 소유. 그래서 차고로 송금된 돈 같은 경우는 타인 소유 재물 보관자가 돼요. 타인 소유 재물 보관자가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횡령죄 주체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판례 있었죠.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구조로 이제 A가 차고로 갑한테 뭘 보내줬는데 이게 뭐였어요?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아니니까 이걸 이익으로 봐야 되나? 재물이 아니니까 이익으로 봐야 되나? 자, 재물에 관한 타인 재물 보관자는 횡령죄 주체가 되겠지만 이익 보관자는 배임죄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타인 사무 처리자로서 타인 이익 보관자도 타인 사무 처리자로서 배임죄 주체가 되는지를 볼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는 이제 재물이건 이익건 둘 다 재산죄여야 하는데 이 재산으로 법정 통화로 보기 애매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재산으로 인정하기 좀 곤란하다.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도 없고. 그래서 타인 사무 처리자 배임죄 요체가 아니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 비트코인을 착오로 받은 거예요. 계정으로. 자, 다른 계정 이체를 했는데 그 다음 다이아몬드 보면은 타인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있느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번, 2번, 3번이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원인 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산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산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자,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이익으로 받네요. 자, 이익은 이익인데 요거를 처벌하려는 명문의 규정이 현재 없답니다. 현재 없고 차고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해서 신의 측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죄형 법정주의니까 처벌법이 있어야 처벌하는 건데 암호화폐에 관한 처벌 규정은 현재 없단 말이에요. 정치 반한다.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자지가 미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해서 타인의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거로 볼 수 없는 이상 타인 사물 처리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그 현금을 차고 송금받으면은 타인 재물 보관자로 횡령죄 주체가 되는데 그 비트코인을 원인 없이 받은 경우는 타인 사물 처리자가 안 된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비트코인을 딴 데 빼돌려도 배임죄 성립하지 않고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1번, 2번 읽어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이 이제 법정 화폐로 보기도 어렵고 처벌 규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보면은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착오로 이체를 받았을 때 신의 측을 근거로 신의 측의 상식이죠. 이건 이제 신의 측을 근거로 재물보관자 인정했었거든요. 근데 얘랑 달라. 얘는 신의 측을 근거로 타인 재물 보관자 인정했었는데 얘는 달라요. 신의 측을 근거로 그 타인 사무 처리자 인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합치되어 위반된다가 정답. 네, 여기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법정화폐로 보호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타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 이거 배임죄 조치가 아니다. 두 번째. 그래서 딱 이제 착오 성금이랑 딱딱 대비시키면 돼요. 신의 측에 따른 보관 인정했는데 여기서 안 된다. 횡령죄 조치가 된다고 봤는데 이건 배임죄 조치가 아니다. 긴데 아니다. 긴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두 개. 이 아니다 아니다 두 개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 판례를 다 봤습니다. 이거 이제 잘 정리하시고 이번 승진 시험에 좋은 결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